자, 교재 보겠습니다. 목차 2번입니다. 투자의 수익률. 종류가 세 가지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세 가지예요. 결론은요. 기대 수익률 중요합니다. 요구 수익률 중요합니다. 실현 수익률 시험에 안 나와요. 기대와 요구 두 가지를 집중하시면 되는데, 다만 기대 수익률은요 항상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계산 문제 A급입니다. 요거는 계산 문제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세 가지를 하나씩 비합니다.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을 하면 가장 쉬운 말로, 얘는요 예상되는 예상 수익률이다. 예상 수익률.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1억 갖고 있습니다. 1억 갖고 상가를 사야지. 만약 상가를 임대하게 되면요, 1년치 수익률이 20% 수익이 예상이 된다. 아, 수익 크네요, 수익률이. 이때 예상되는 20%가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 되고요. 다음에 요구 수익률 하려면 얘는 무조건 위험자만 집어넣자. 위험이 반영된 것이 요구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2번 볼까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하게 되면요, 투자에 대하여 위험 동그라미. 위험이 주어졌을 때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밑줄.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소 수익률이 바로 요구 수익률입니다. 반드시 위험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세요. 기대 수익은 예상 수익인데요, 대상 물건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1억 갖고 직접 대상 물건 상가를 산다면 20%가 예상된다. 그래서 대상 물건 상가를 말해요. 그런데 요것은요, 위험을 따졌을 때 대상 물건이 아니고 비교 물건입니다. 항상 비교하는 것이 요구 수익입니다. 내가 만약 대상 물건 상가를 산다면 20%인데요. 투자는 신중하게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오피스텔을 산다면, 토지를 산다면, 아니면 주식을 투자하면 비교할 게 되게 많거든요. 다 따져봐야 됩니다. 이때 주식과 비교합니다. 내가 비교해서 주식을 투자하면요, 주식은 위험이 따르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했더니 주식을 1년 동안 사고 파니까 주식은 최소한 1년 동안에 10% 수익은 먹을 수 있겠다. 얘가 예상이 돼요. 얘가 바로 위험이 반영된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얘가 바로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 그럼 상가는 20%잖아요. 주식은 10%입니다. 여러분들은 상가를 사요, 주식을 사요? 상가를 사죠. 결론. 둘 중에서 기대가 커야 된다, 요구가 커야 된다? 기대 수익률이 커야 됩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관계는요, 둘 중에서 언제나 기대 수익률이 커야 됩니다. 기대 수익이 크다는 것은요, 항상 요구 수익, 요구자가 붙으면 얘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요거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학교는 하세요. 요구가 크다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요거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실현 수익률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가를 샀잖아요. 한 5년 지나 상가를 팔죠. 팔 때 처분합니다. 처분할 때 실현되는 수익이 바로 실현 수익률이고, 얘는요, 저를 이제 투자했다, 결과가 되어요. 항상 투자한다 개념은요, 기대와 요구 두 가지만 비교합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요, 항상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확인해 볼까요? 문장부터 먼저 보세요. 다시 올라가서 1번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요, 네 번째 줄부터 봅니다. 네 번째 줄. 기대 수익률은 투자 부동산이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확률 동그라미, 확률에다가 이에 따른 실현되는 값, 괄호 수익률, 수익률 동그라미. 자, 불러줘요. 첫 번째 동그라미는 뭐? 확률. 두 번째는 수익률. 요거 기억하세요. 확률, 수익률을 곱한 값의 합으로 계산한다. 즉, 밑줄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가중 평균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밑줄. 그러니까 결론,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가중 평균의 합으로 구한대요. 결과 적어볼까요? 기대 수익률은 항상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요거 동그라미 두 개 있잖아요. 이것을 곱한 가중 평균의 합으로 구한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문제 풀면 쉬워요. 그래서 아래 박스 문제 보세요. 자, 기출 문제고요. 문제 봅니다. 가상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하여 미래 경제 조건에 따라서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기대 수익률 구하시오. 표를 보시면요. 경제 변수가 바로 비관적이면 불황이죠. 정상적이면 보통이고요. 낙관적이면 호황입니다. 세 가지. 확률이 20%, 60%, 20% 나와요. 수익률은 각각 4%, 8%, 13%입니다. 표를 보니까 확률, 수익률 나왔잖아요. 표를 딱 보자마자 뭐 확률, 수익률 나왔잖아요.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곱해서 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표를 바로 보고 계산하면 돼요. 자, 시장이 첫 번째가 비관적이죠. 확률 몇 프로? 20%. 곱하기 수익률 몇 프로? 4%. 다음에 시장이 정상적이다. 확률 몇 프로? 60%. 수익률 몇 프로? 8%. 마지막으로 시장이 낙관적이다. 확률 몇 프로? 20%. 수익률 몇 프로? 13%. 그래서 바로 가중평균의 합을 말이에요. 이렇게만 풀게 되면 그대로 정답은요. 8.2%가 나옵니다. 따라서 기대수익률은 항상 확률 곱하기 수익률에 가중평균의 더하기 합으로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항상 A급이고 출제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걸어서 3번요. 기대수익률과 요술의 관계가 나와요. 얘는요 이미 정리가 되었잖아요. 칠판 보고 확인할까요? 자, 두 가지 관계는요. 무엇이 클 때 투자한다. 기대수익률. 항상 요거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얘가 박스 보시면요. 자, 첫 줄 기대수익이 요거보다 클 때 투자를 채택하고요. 거꾸로 기대수익이 작으면요. 투자를 안 한다. 투자 기각입니다. 다음에 걸어 4번요. 투자가치와 시장가치예요. 1번 투자가치는 두 줄 나와 있죠. 첫 줄 중간에 보시면 밑줄 아세요? 주관적 가치 밑줄. 투자가치는 주관적 가치예요. 다음에 2번요. 시장가치는요. 첫 줄 중간에 보시면 객관적 가치 밑줄.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투자가치와 시장가치입니다. 불러주세요. 투자가치는 주관적 가치다, 객관적 가치다. 주관적 가치예요. 내가 투자하니까 주관적입니다. 다음에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입니다. 얘가 뭘 말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걸 일부러 들고 왔습니다. 요거예요. 봉투가 뜯어져 버렸는데 때타올요. 때수건. 얘가요. 1,000원 적혀져 있죠. 다이소에서 사온 겁니다. 때수건요. 얼마죠? 1,000원. 요 1,000원이 투자 가치입니까? 시장 가치입니까? 예, 시장 가치. 끝났어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자 얼마 주고 1,000원 주고 사왔다. 얘가 바로 시장 가치가 되고요. 누가 사더라도 객관적으로 1,000원 주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때타올은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때수건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 환장합니다. 아시겠어요? 집에 욕실이요. 자, 온수 딱 담가놓고요. 몸을 딱 담고서 한 10분쯤 있다가요. 요거를 딱 반으로 접어가지고 때 밀잖아요. 때가 쭉쭉 밀려요, 그냥. 와, 정말 너무너무 막 스트레스가 쫙 풀리다. 때가 얼마나 잘 밀는지. 기가 막히거든요. 저한테는 뭔가 통해요. 때수건 너무 좋아요. 1,000원짜리가요. 그래서 저는 이 값어치가 1,000원이 아니야. 저한테 너무 좋으니까요. 이게 만약에 다이소에서 3,000원 한다고 해도 얼른 살 겁니다. 저한테 개인적인 가치는요, 3,000원이 돼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0원 주고 사서 저 개인적인 가치는 3,000원입니다. 아시겠어요? 굉장히 값어치가 크다. 얼른 산다 이 말입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항상 투자하는 것은요, 둘 중에 뭐가 더 클 때? 투자 가치가 더 클 때 투자한다. 그러면 시장 가치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이럴 때 투자를 결정합니다.
우리 시험은요, 당연히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클 때 투자한다 하면 너무 질문이 쉽거든요. 이러면 거기서 풀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묻잖아. 투자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작을 때 하면 막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가 작을 때 문장을 바꿔서 묻거든요. 뒤집어서 묻습니다. 기대 수익보다 요구 수익이 작을 때, 이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묻듯이 투자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작을 때 투자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작을 때 해버리면 막 헷갈려 버리거든요. 예. 우리 시험은요, 문장을 고지고대로 뭐가 크다보다 뭐가 작을 때 하면서 작을 때를 더 많이 묻는 말입니다. 이런 문장에 현혹되지 말고 속으시면 안 돼요. 따라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박스 있죠. 박스 보게 되면 첫 줄,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를 채택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3번 내려가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입니다. 바로 괄호 2번 볼게요. 괄호 2번요.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는요, 중요합니다.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주세요. 화살표. 비례 적어주고, 비례 관계를 말해요. 비례.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괄호 3번요. 제목이 위험과 가치 균형인데요. 여기다가 화살표 적어줘요. 반비례. 예, 지문이 그대로 쫙 나옵니다. 확인합니다.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예. 하나씩 봅니다. 괄호 2번요. 위험과 수익은 상쇄 관계인데 1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밑줄 하세요. 비례 관계 밑줄. 즉 밑줄입니다.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는 경우 밑줄.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커진대요. 바로 비례관계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있죠. 요구 수익률 공식이 나옵니다. 단어 3개. 실판 볼까요? 요구 수익률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 박스가 중요하다 말입니다. 옮겨서 봅니다. 요구 수익률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요 단어 3개 꼭 돌리시고요. 간단한 숫자 넣어볼게요. 13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무위험률이 6%다. 위험 할증률이 4%다.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4%다. 그럼 다 더해주면 정답이네. 요술 몇 프로가 돼요? 암산. 14%. 이런 문제가 문제도 아닌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합한 것인데, 첫 번째, 무위험률은 전혀 위험하지가 않대요. 다른 말로 가장 안전이율입니다. 얘는요, 순수한 시간의 대가를 말해요. 즉, 시간만 지나가면 보장받습니다. 어떤 게 있죠? 은행의 정기적금 이율이 있죠.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보장받잖아요. 또는 국채 수익률이다. 모두가 무위험률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다음에 요거 수익은 뭐라고 했지? 항상 위험이 반영된 수익입니까? 바로 위험이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위험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위험의 대가가 돼요. 여기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 해서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커진다.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말이에요. 유의할 점은요. 이때 위험이 있죠. 요 위험은 이따가 공부합니다만은요. 얘는요. 모든 위험이 아니고요. 바로 체계적 위험만 가리킵니다. 체계적 위험만 의미합니다. 이따가 보겠지만은요. 체계적 위험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체계적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커진다 해서 이때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는 체계적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의미한다. 여기까지 떠올려주시고요. 다음에 예상 인플레가 주어지면 이것도 포함시키자. 여기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피셔 효과입니다.
이상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 되고요. 다시 정리 한 번 더 하자면, 자,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진다. 옮겨봅니다. 첫 번째, 위험이 높을수록 그만큼 수익도 높아지더라. 따라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예요. 이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 상쇄 관계를 말해요.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바로 2번 내용입니다. 다음에 바로 3번 내려가죠. 3번은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다. 즉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대로 부동산 가치는 하락한대요. 그래서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 반비례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상충 관계를 말해요. 상충 관계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자, 이건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 바로 옆에 가스 충전소가 있대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렇게 위험이 클수록 집값 올라가 떨어진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높을수록 뭐 가치는 떨어진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를 한 번 더 교재 확인해요. 첫 줄 밑줄 아세요? 투자에 대한 위험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반대로 하락한다. 밑줄. 한 줄 내려가요. 이 경우에 또 밑줄합니다. 요구 수익률은 장래 기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시키는 할인율로 사용된다. 할인율 동그라미.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한 것이 박스에 있죠. 부동산 투자 가치 이꼴 분자 분모. 공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인데요. 자, 다음에 밑줄에 있잖아요. 요구 수익률은 뭘로 쓰인다? 할인율로요. 요구 수익률은 할인율로 쓰인대요. 자, 이 단어 꼭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학교로 공부하면요, 이 할인율 단어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기서 할인이 뭘 말하는지, 할인. 지금부터 할인이 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 10,000원 있습니다. 돈 10,000원을 은행에 예금해요. 이때 이자율 10%다. 그러면 돈 10,000원 은행에 예금했더니 10% 이자라면 1년 후면 10,000원이 얼마 됩니까? 암산. 예, 11,000원. 그래서 돈 10,000원에 1년 뒤 가치, 내가 무슨 가치? 미래 가치. 1년 뒤 가치가 얼마가 된다? 11,000원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것이 뭘 구하는 거죠? 1년 후의 가치, 미래 가치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 가치 구하는 것을 할증시킨다라고 불러요. 따라서 할증시킨다는 말은 미래 가치 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 할증의 반대말이 할인입니다. 반대말은 뭡니까? 거꾸로 하면 되겠지, 거꾸로. 그러면 이제 거꾸로 1년 뒤에 11,000원 같은 조건의 현재 가치가 얼마 되겠지? 10,000원 되겠지. 그래서 1년 후 11,000원이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된다? 10,000원 된다. 얘가 바로 할인시킨다. 할인시킨다. 그러면 할인시키는 게 현재 가치 구합니까? 미래 가치 구합니까? 현재 가치. 따라서 항상 할인시킨다 이꼴 똑같은 말로 현가화시킨다. 이 말이 팍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학교에서 무척 단어가 잘 나옵니다. 둘 다 은행 이자율 몇 프로? 10%잖아요. 이때 할증시킬 때는 이자가 10%지. 그대로 뭐 이자율이 10%다. 이때는 그대로 이자율 10%만 쓰면 되는데 현재 가치 구할 때 할인시킬 때 이자가 몇 프로죠? 10%잖아요. 이때는요. 이자율 10% 안 합니다. 그대로 뭐 할인율.
이때는요, 이자율 안 쓰고 할인율이 몇 프로다? 10%다라고 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때 현가화 시킬 때 이자율이 바로 할인율을 쓰는데 이때 요구수율이 뭐로? 할인율로 쓰인다 이 말입니다. 주로 이때 이제 이 할인율이 바로 학교에서는 주로 요구수를 많이 쓰더래 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학교를 내서 할인시킨 다음에 항상 뭘 떠올려? 현가화시킨다. 현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이어서 공식 연결합니다. 공식 보니까 어떻게 나왔죠? 투자가치. 이꼴 분자 분모. 그래서 분자가 장래 기대 수익입니다. 을 나누기 요구수익입니다. 이때 얘가 뭐라고 했죠? 할인율입니다. 얘가 할인율. 따라서 장래 기대 수익을 이렇게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키니까 현재 투자 가치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요구 수익률 하게 되면 앞에서 봤잖아요. 요구 수익은 뭐였지? 단어 3개. 따라서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인플레율이다. 여기까지만 쓸게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답은 나왔잖아요.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더라. 따라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래서 이제 비례관계 나왔습니다. 다시 위험이 커진다 해서 분모, 요술 분모가 커진다. 얘가 커지면요 전체값은 작아지겠지. 그렇잖아요. 따라서 위험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치는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따라서 이 공식을 통해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 그대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4번 목차 넘어가죠. 위험과 수익의 측정입니다. 괄호 1번 볼게요. 위험과 수익의 측정은요. 괄호를 밑줄 하세요. 평균 분산 결정법 밑줄. 평균 분산 결정법은요. 설명을 한 번 들으면 다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평균 하게 되면 얘는 수익을 연결합니다. 분산은요. 위험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일반 통계학에서요. 수익을 측정하는 것은 소득의 기대값, 기대치 해서 기대값으로 수익을 측정하고요. 위험을 측정하는 것은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합니다. 통계학 용어니까 말들이 어려워요. 다만 여러분들은요. 얘가 전부 다 한 묶음, 같은 표현이고 얘도 한 묶음이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평균, 수익, 기대값 같은 표현들이고 다음에 위험, 분산, 표준 편차 한 묶음입니다. 따라서 수익은 기대치로 측정하고 위험은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1번입니다. 따라서 1번 보게 되면요. 두 번째 줄. 일반적으로 자 수익성 밑줄.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소득의 기대치를 세운다. 기대치 밑줄. 수익은 기대치 나왔잖아요.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는 위험 밑줄. 지표로는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 표준 편차 밑줄. 위험은 표준 편차.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2번 넘어가요. 평균 분산 결정법은 뭘 말하느냐? 지금부터 또 예를 떠올리면 돼요. 얘는 쉬운 겁니다. 예를 들면 자 투자니 두 개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만약 A를 투자하면요. 예상되는 수익은 10%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위험은요. 3%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B를 투자하면요. 수익은 10%다. 위험은 5%다. 자,
A와 B를 잘 비교하면 비교가 쉬워요.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A를 선택한다, B를 선택한다. 누구나 A를 선택합니다. 왜 A를 선택하죠? 수익이 똑같잖아요.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큰 쪽, 작은 쪽. 위험이 작은 A를 누구나 선택한대 말입니다. 얘가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균 분산법은요, 위험과 수익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똑같으면요, 위험이 작은 A를 누구나 선택하잖아요. 말 바꿔서요, 만약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쪽, 낮은 쪽? 높은 쪽을 선택합니다. 얘가 바로 평균 분산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2번 평균 분산법은요, 두 번째 줄부터 그대로 밑줄 하세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란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고요. 또 수익이 똑같으면 둘 중에서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 밑줄.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 내려가죠. 위험의 처리 방법. 자, 처리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이 과정은 아마 위험의 처리는 다음 과정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음 목차 봅니다. 그리고 3번요. 민감도 분석. 단어가 잘 나옵니다. 민감도 분석 또는 감흥도 분석인데요. 얘는요. 동그라미 1번이 있죠. 1번 문장 밑줄 하세요. 위험의 내용이 산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방법 밑줄. 이 말은요, 위험을 투입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다? 산출 결과. 산출 결과에다가 적어줄래요? 화살표. 산출 결과 화살표, 순형가 적어주고요. 그럼 위험을 투입하니까 순형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예를 잘 따라오세요. 예를 들면 위험을 투입해요. 얘가 인풋가 되고요. 위험을 투입하니까 이제 아웃풋이죠. 산출되는 것은 산출계가인데 순형가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험을 투입하니까 얘가 얼마큼 달라지느냐. 얘가 민감도 분석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요. 만약 어느 개발업자가 빌라를 짓습니다. 빌라 사업을 해요. 자, 빌라를 짓게 되면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첫 번째요. 빌라를 짓는데 안 팔려. 공실이 생겨요. 위험 맞잖아요. 빌라를 짓는데 세금이 올라간다. 세율이 인상이 되는데 이것도 위험 맞습니다. 세 번째, 빌라 짓다 보니까 각종 경비가 자꾸 올라가. 경비가 상승한대요. 이것도 위험 요소 맞습니다. 등등등 많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똑같이 1% 투입하자. 1% 투입하자. 또 1% 투입하자. 똑같이 1%씩 투입했다 이 말입니다. 투입하니까 수익이 달라지더라. 수익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공실이 1% 상승하니까 순형가는 수익은요 3%가 뚝 떨어진대요. 세율을 1% 투입했더니 수익은 순형가는요 2%가 감소가 된다. 경비가 1% 상승했더니 순형가는요 1%가 감소가 된대. 반응이 똑같아 다르다. 다르잖아요. 이가 바로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러면 가장 민감하게 크게 반응한 것은요. 공실입니까? 세율입니까? 경비입니까? 예, 공실. 그래서 결국 민감도가 크다는 것은요. 공실을 투입하니까 얘가 가장 민감하게 순형가가 뚝 떨어지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민감도가 클수록 얘가요. 더 위험한 거다. 안전한 거다. 더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감도에서 결과 가장 민감도가 높은 게 공실이 바로 민감도가 크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빌라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공실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얘가 민감도 분석입니다. 따라서 3번 밑줄 하세요. 일반적으로 밑줄입니다.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순형가 변동은 심하게 되고요. 더욱더 위험한 투자로 평가된다. 여기까지가 결과입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 시험은요. 문제를 이렇게 묻습니다. 위험을 투입하니까 산출 결과 순형가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제목이 뭐죠? 민감도 분석이잖아요. 얘를요. 싹 바꿔서 이를 흡수율 분석이라고 한다. 단어 싹 바꾸니까 또 막 헷갈려서 또 틀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물어요. 민감도 분석입니다.
다음에 03번 넘어가죠. 포트폴리오. 자, 지금부터 포트폴리오 봅니다. 얘가 뭐라고 했죠? 분산 투자. 분산 투자. 따라서 1번 의는요. 볼 것 없이 동그라미 1번 있죠. 1번은 네 줄인데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분산 투자 밑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세 가지. 목차 3번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 위험에서요. 바로 1번이 있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얘는요. 중요합니다. 다음에 한 장 넘겨서요. 바로 2번요. 상관계수 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4번 목차.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 4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확실히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 두 번째가요, 상관계수. 세 번째가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입니다. 그러면 바로 1번부터 봅니다. 오늘 수업은요, 1번, 2번까지 두 개만 볼게요. 자, 1번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얘는요, 설명만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아래 보니까 박스가 있죠. 총 위험 이꼴 체계적 위험 플러스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자, 먼저 총 위험 이꼴 체계적 위험 플러스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럼 먼저 체계적 위험은요.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을 말이요.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잖아요. 체계적 위험.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금리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면요. 서울이건 부산이건 제주도건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더라. 원유값 자꾸 올라가잖아요. 원유값. 금값 올라간대요. 이것이 모두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다. 얘가 한마디로 뭐 시장의 흐름, 시장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은요.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3번요. 앞에서 봤죠. 요구 수익률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이다. 요거 옮겨봐요. 요구 수익률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다. 여기서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거는 수익도 높아지더라.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죠. 비례관계. 비례관계. 이때 요 위험이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체계적 위험만 가리킨다. 그래서 얘를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위험은요. 비체계적이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만 가리킨다. 얘가 바로 비례관계를 말이에요.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은요. 피할 수가 있어요.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피할 수 있다는 게 시장 흐름은 못 피하지만은요. 두 번째, 개별 상황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상황. 예를 들면 주식으로 치면요. 만약 유서가 뭐 AI 조류 독감이 있죠. 바이러스. 이게 막 이제 문제가 되면요. 닭고기에서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그런 것들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되고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위험들은 어떻게 피해 나가자? 바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피하는 것이다?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 이것을 줄이는 것이 바로 분산 투자의 목적입니다. 포트폴리오의 목적은요. 항상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항상 체계적, 비체계적, 얘만요, 바꿔서 묻거든요. 바뀐 단어만 조심하세요. 피할 수 없으면 체계적인데, 피할 수 없는 의미 비체계적 바꾸니까 틀린 말이고, 다음에 포트폴리오는요, 비체계적 의미를 제거하는 것인데, 체계적 의미를 제거한다,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단어가 바꿔서만 물어요. 요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괄호 2번요.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 얘들 설명을 한 번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정리합니다. 상관계수. 자, 상관계수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얘는요, 바로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에서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결과부터 먼저 본다면요. 항상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을 가집니다. 반면에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값을 가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플러스가 뭘 가리키느냐 요거 알아야 되고요. 마이너스가 뭘 말하냐 요것만 아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V는요. 수익률의 방향이 같은 방향, 즉 동일한 방향입니다.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값이 되고요. 같은 방향이 아니고 서로 다른 방향 해서 서로 다른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요. 주식을 투자하는데 세 가지 종목을 분산 투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 종목 중에서 현대건설을 사요. 현건이 현대건설입니다. 다음에 SK건설을 사요. 다음에 대우건설을 사요. 이상하죠? 모두가 건설주 종목이네. 건설주는 특징이 뭡니까? 오를 때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다 같이. 무슨 방향? 동일 방향입니다. 올 때 다 같이 오르고 내릴 때 다 같이 내려가고요. 이런 분산투자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분산투자 하나만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수익률이 다른 방향이면요. 서로 마이너스인데요. 예를 들면 세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데 첫 번째 건설주를 사요. 두 번째는요. 삼성전자, 삼전이를 사요. 어제 뉴스 나왔죠. 삼전이가 주식 액면 분할하죠. 50대 1로. 호재입니다. 호재. 하면 주가 올라간다 말입니다. 다음에 바이오 종목을 사자. 요즘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반대로 건설주가 쭉 떨어지더라. 삼전이 액면 분할하는데 올라가더라. 바이오 보합이다. 무슨 방향? 다른 방향. 그럼 얘는요. 하나가 내려가도 올라가잖아. 손해를 메꾸잖아요. 그러니까 분산투자에서 손해폭을 줄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분산투자는 바로 다른 방향. 이렇게 분산투자는 것이 아주 유리하단 말입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따라서 분산투자는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가 유리하다, 마이너스가 유리하다? 마이너스예요. 한 번 더. 상관계수는 높을수록 유리하다, 낮을수록 유리하다?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결론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플러스 1이 뭘 말하느냐? 마이너스 1이 뭘 말하느냐? 이것만 알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면요. 가장 좋다, 가장 나쁘다. 가장 나쁘다. 얘가 뭐냐? 플러스는 가장 나쁜 상황이니까요. 얘는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분산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따라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면요. 분산 투자 하나마나 효과는 전혀 없다. 플러스 1이 됩니다.
다시 마이너스 1이 뭘 말하느냐? 얘는요, 가장 좋아요, 가장 나빠요. 가장 좋다. 그러면 결국 앞에서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의 목적은요,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바로 비체계적 위험을, 이것을 완전히 없앱니다. 완전히 없애는 게 영어로 없애는 게, 영어로 만든대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없앤다. 영어로 만들면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상황에서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교재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4번 목차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이 저는요. 다음 주부터 볼 거고요. 다음 주는요. 투자 이거 모두 끝내고요. 끝내고 금융 있죠. 금융도 한 절반쯤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